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총선을 겨냥한 여당의 선제 공격이 나왔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 야당은 뜬금포라고 비판했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입니다. 사기 혐의로 결국 체포된 전청조 씨, 파도 계속 사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발표했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이른바 공모 의혹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쇼트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가자지구 백병전입니다. 이 가자지구에서 본격적인 대규모 지상전이 시작됐습니다.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워 진격하는 이스라엘군. 도심 백병전 끝에 하마스 군 근거지를 장악하고 테러범 50여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부 난민촌에 대한 폭격으로 수백 명대의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했습니다. This is the tragedy of war, Wolf. I mean, as you know, we've been saying for days, move south. Civilians that are not involved with Hamas, please move south. 한편 하마스는 며칠 내로 외국인 인질 일부를 석방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군의 무덤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쿠드스군도 레바논에서 작전을 조율 중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 억소리 나는 은행입니다.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전부 1억 원을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은행이 1억 1,485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터넷 은행 중에서는 카카오뱅크의 1인당 평균 소득이 1억 3,57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포함돼 있어 평균 소득이 높게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 임직원의 희망퇴직금 현황도 공개됐습니다. 5대 은행 모두 지난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2,357명이 희망퇴직했습니다. 5대 은행의 1인당 희망퇴직금 지급액 평균은 3억 5,54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나은행이 4억 794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 번째 트랙, 나는 이병철 양자, 항소입니다.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했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허경영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병철 회장 양자 발언,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항소한 겁니다. 검찰은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 트랙,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 자, 이 말은 진짜였습니다. 군 당국이 군대 가면 건강해진다는 속설을 과학적 통계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병무청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국군 병사 61만 명의 입대 1년 뒤 건강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네,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저체중 그룹은 몸무게가 늘고 비만 그룹은 줄어들었습니다. 운동량이 늘어나니 근육량도 따라 늘고 결과적으로 BMI, 즉 체질량 지수가 입대 전보다 개선된 겁니다. 혈압은 5%, 중성지방은 무려 28%나 감소했습니다. 병무청은 입영 이후 장병 건강이 향상된 걸 통계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연구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군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트랙입니다. 내 아빠가 졌다. 자, 지난달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향해 마구잡이로 주먹을 퍼붓습니다. 폭행당한 남성의 장모가 안간힘을 쓰며 말리지만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아이들 아닙니까? 네. 놀라서 하지 마세요. 소리까지 치는데 애들 앞에서 저렇게 싸움을 벌인다고요? 그러니까요. 자, 영상을 올린 누리꾼에 따르면 아들이 축구를 하다 다른 아이와 말다툼을 했고 현장에 간 남편이 상대 아이의 아빠에게 아들 앞에서 욕설과 함께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가해 남성의 아이는 울고 있는 아들에게
네 아빠가 졌다면서 모욕과 조롱까지 퍼부었다는 겁니다. 이후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 남성이 그곳에 찾아와서 더 맞아야 한다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이라면 정말 화가 나는데요. 이 글쓴이는 상대가 쌍방폭행까지 주장한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조만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쇼츠트랙 달려봤고요. 곧이어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갑니다. 싸움은 선빵이 중요해요. 우리 당은 예전에부터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금 결이 다른 주장이 아닌가. 코리안 젠틀맨이 저는 굉장히 오늘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어요. 아이고 조금 기회 좀 주소. 네, 5시의 뉴스 후 여기는 시내 원룸입니다.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섭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서울시 김포구 논의 오늘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그냥 한번 던진 게 아니라 이번 주에 특별법 발의도 하고 또 당내 TF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반응은 엇갈리지만 오랜만에 정치권에 새로 등장한 빅 이슈인 셈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여당의 선제 공격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네, 뭐 전문 용어로는 선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좀 뜬금없다, 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검토할 만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뭐 찬반에 대해서 더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민심을 좀 살피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새로운 의문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말부터 좀 들어볼까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말 뜬금없는 발표였습니다.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또 천공입니까? 이도하고 서울하고는 하나예요. 수도 서울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되는 회개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이 김포시 편입 디테일이 들어가기 전에 친명계 핵심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른바 천공 배후설. 자, 이게 좀 일리가 있는 의심입니까? 아니면 뭐 또 한 차례의 일종의 음모론입니까? 아니, 이게 의심의 영역으로 가려면 증명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 또 무슨 수로 증명하실 거예요, 박찬대 의원? 그냥 던져놓고 아님 말고잖아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100번 정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증명해낼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저렇게 증명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아닌 말고식으로 던져놓고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 그때 뭐 용산에 누가 가서 뭐 땅을 받네 어쩐네부터 시작해서 이 무속인 논란은 윤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은 증명할 수 없거나 예. 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또 그 떡밥을 지금 물고 저렇게 최고위 중요한 시간에 저 얘기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아유, 민주당 정신 차리려면 한참 멀었구나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뭐 천공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공격 포인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은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이번에도 역시 천공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공의 발언이 많이 회자가 된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쉽게 말해 굉장한 화제였다는 거죠. 그 상황을 이제 아마 정치권에서도 인식을 한 것 같고 그동안 천공과 뭐 이른바 용산과의 결탁설 이런 것들은 암암리에 계속해서 제기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워낙에 이제 이슈가 크고 여기에 대해서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발언이 있다 보니까 이 이슈가 왜 지금 뜬금없이 나왔느냐 이런 부분들을 추정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최고위원 회의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 석상이고 여기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점을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가셔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직책을 가진 분들이 말씀하실 때에는 좀 더 구체적 근거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뭐 좀 근거라고 제시한 것은 지난 8월에 그 천공의 유튜브 영상이었는데
뭐 그거는 영상에서 언급을 한 거지 연결고리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추가적인 근거는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자, 이 사실 뭐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재편하자는 구상 뭐 여러 번 나오기도 했고요. 뭐 제가 좀 찾아보니까 17대 대선 때 아예 그 남한을 4개 도로 나누자. 그럼 뭐 메가 서울도 아닙니다. 울트라 메가 서울과 뭐 충강도, 경천도 이렇게 나누자는 파격적인 공약이 있었는데, 이 공약의 주인공은 네, 오늘 쇼츠트랙에서도 언급을 했네요. 허경영 대표가 뭐 저런 공약을 내세웠었다고 합니다. 예. 자, 다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핵심은 이 김포시 편입이 소위 먹히는 전략인지 그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메가 서울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 뭐 출근 뭐 생활권. 자, 보면 지도가 다 서울을 제외하고 그 주변 인접 지역이 다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의석수가 한 29석인데 그중에 27석이 민주당 지역이고요. 노란색은 이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지역. 그리고 유일한 빨간색 지역이 있죠. 이제 성남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편입을 하려면 사실 저 파란색에 있는 개개인 의원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협조도 구애하고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그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좀 찬성하기도 애매하고 반대하기도 애매한 게 일단 국민의힘에서 아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지금 뭐 주민들 눈치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스탠스를 좀 민주당이 지금 취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빠르게 이제 민주당표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는 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이 어떻게 보면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을 넘어선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좀 더 굵직한 이슈를 던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기현 대표가 던지신 거는 김포라는 지역에 한정돼서 서울에 편입시키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지역을 넘어서서 지금 민주당은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 좋은지 좀 더 큰 아젠다를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김포 주민의 여론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무조건 받자니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과 서울 시민들의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갇히기보다 민주당표 새로운 대안으로 새로운 논의를 이끄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자 이런 의견 주셨는데, 자, 우리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어제 사실 또 화제가 굉장히 됐어요. 여당에서 처음으로 나는 반대다 네. 김포 편입 이런 네. 또 글을 올리셨는데 일단 개인 입장 그러신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저도 저 기사를 조금 늦게 봤어요. 예. 늦게 입장을 좀 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서울로서 받아야 되는 차별을 다 받고 서울로서 받아야 되는 이득을 못 받는 지역들에 대한 네. 세심한 정책적 재설계가 필요한 것이 저는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제가 있는 도봉구만 해도 사실은 서울로서 누려야 되는 어떤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편의시설 인프라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는 이유로 또 재건축 재개발도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통시설도 새로 들어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은 이렇게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서울 외곽 지역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것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준 것은 그간의 문재인 정부 박원순 시정 그 10년간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호된 심판 같은 거거든요. 예. 전혀 다르게 해봐라. 이 지역 지금까지 우리가 소외받았는데 민주당 통치 하에서 우리 굉장히 소외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잘해봐라. 좀 다르게 해봐라라는 준엄한 명령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방치한 채에 김포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서울을 크게 만드는 것이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라는 물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방세를 각 25개구에서 나눠서 쓰게 되는데 네. 김포 구로 편입이 되면 26개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유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서울에 있는 특정 구들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서울에 계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거 가지고 비판하시고 들고 나서 이러고 난리를 치셔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김재섭 전 의원의 개인의 의견으로 좀 들어봤고 네. 또 도봉의 아들로서의 의견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정치권의 새 이슈가 던져졌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렇게 아젠다를 던지니 우리도 좀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이 약간 긴장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여당 정책 프리미엄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벌써 한 대여섯 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해야 된다. 긴장하고 이거 단순히 이거 김포 문제에 국한될 건 아니다. 국민의힘이 준비한 정책이 한 대여섯 개 더 있다. 우리 김종민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핵심은 그거죠. 김포 문제에 국한하지 말고 민주당도 전략을 보여줘야 된다. 이 점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민주당표 필승 카드가 필요하다 이런 건 거죠. 사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렇게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을 꺼내듦으로써 얻은 이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당을 향해 던졌던 하나의 폭탄이기도 한데 영남 스타들의 서울 험지 출마 이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 논란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는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던 분이죠. 김기현 대표가 서울에서 어디를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김기현 대표와 뭐 친윤계, 뭐 TK 주류 인사들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로 당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종민 의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자 던져볼 수 있는 아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당이라는 것은 행정부와 발맞춰서 주요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지만 민주당도 야당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예산과 또는 주요한 입법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좀 더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도 뭐 손을 완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또 총선 기획단도 출범을 했는데 자, 총선 기획단장에 친명계 역시 핵심으로 불리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총선도 친명계가 쥐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의 답변도 좀 들어볼까요? 그 총선기획단 친명계로 채웠다 이런 비판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좀 진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사실 질문과는 좀 똑 떨어지진 않는 약간 좀 동문서답 답변인데 이재명 대표의 저 답변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면 그 말에 자신이 없다든지. 이제 총선 기획단이라고 하면 대충 총선을 어떤 방향으로 치르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공천 룰을 정하고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나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그냥 뭐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 총선 기획단 안에 친명계 인사가 들어갔다라는 것,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 아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반윤밖에 없다, 윤석열 비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동문서답식 굉장히 원칙적인 하나만한 하마평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바쁜 분 같아요. 기회 좀 주소. 자세를 낮추면서 아주 광폭 행보를 선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입니다. 어제 JTBC와 또 인터뷰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그 대사면 대상들, 뭐 국민의힘 구박대기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입장을 밝힌 게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아주 경쾌하고 아주 뭐랄까요, 거침없는 대화를 나눴어요. 코리안 젠틀맨이 굉장히 오늘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어요. 홍준표 대표가 그거를 한마디 했어요. 무슨 사면이냐? 맞습니다. 저도 뜨끔했어요. 그 말, 그 비판 받았어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님은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연락을 해봤는데 마음을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감투를 썼어요? 좀 우리한테 그런 발언은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좀 아이고 조금 기회 좀 주소. 제가 어제 오늘 인 위원장 인터뷰를 보고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그 웃는 얼굴에는 뭐 침 못 뱉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전 시장이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해도 나는 그분들 좋게 본다. 뭐 나는 좀 반성도 하고 내가 뜨끔한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어떻게 상대 입장에서 반응을 할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인 위원장의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과연 이게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의 포부대로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의지만큼 당이 따라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 위원장이 굉장히 좀 크게 이제 당을 향해서 던졌던 화두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제 대사면이고 두 번째가 이제 영남 스타들의 수도권 출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 약간 다 묻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사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사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되면서 그 대사면의 취지에도 좀 무색해지는 면이 있었고 통합을 내세워서 대사면을 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당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오히려 역효과도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남 스타들의 뭐 험지 출마 이 부분은 사실 하태경 의원의 공개적인 선언 이외에는 그 뒤에 릴레이 후발주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들은 굉장히 기사화가 많이 되고는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당에서 받아들여져서 구체적인 액션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본인대로 뭔가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국민의힘이 정말 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내부에서 보기에 혁신위원장 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통합으로 좀 갑니까? 아니면 좀 분열이 더 심해졌습니까? 그래도 통합으로 가는 뭐 초석은 놓은 것 같아요. 적어도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요한 위원장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든 저는 지도부가 여기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에게도 불편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생기게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불편하니까 저 말 안 듣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거기가 설령 이준석, 유승민이라고 하는 당 입장에서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이분들에 대한 거취 문제를 인요한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당이 이걸 불편해한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인요한 위원장 말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영남들의 수도권 출마론을 불편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 인요한 위원장으로 앉히는 데에는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고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들겠죠. 복잡한 또 수 계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행보도 짧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윤 대통령이 시민들을 만나러 마포에 직접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상경제회의 주재하는 날인데 이제 관료들이랑 사무실에서 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좀 만났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정치 결심한다라고 했던 그 장소가 또 마포 시민 자영업자와 대화였기 때문에 좀 뭐 어떻게 보면 초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 자, 현장에서 좀 눈길을 끄는 발언도 있었거든요. 잠깐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요. 그야말로 정말 뭐 대통령 퇴진 운동합니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예산 이야기하면서 뭐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면 뭐 나 탄핵시키겠다라는 반응까지 나오는데 내가 하려면 해라. 그래도 쓸 때는 써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뭐 대통령 입장에서 뭐 탄핵 얘기를 직접 하니까 좀 놀랍기도 했는데 뭐 탄핵 당한다 한들 하려고 하는 일은 하겠다. 국정기 좀 밀고 가겠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보면 결국에는 대통령께서는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인다라는 확신이 오히려 드는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야당이나 여러 시민단체들에서 대통령의 그 예산안,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하는 이유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 예산안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는 겁니다. 특히 대표적으로는 뭐 R&D 예산 같은 경우에 삭감한 것을 두고 굉장한 비판이 있고 뭐 여성 폭력과 관련해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예산들 또는 교육시키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삭감한 상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지만 예산의 내용을 뜯어보니 약자들을 두텁게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약자 복지라는 말만 남았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사실 탄핵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뭔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기자들을 만나서 불편한 질문에 직면을 한다던가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좀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진정성 있게 듣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국민의 말에 경청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것도 관철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비틀어서 볼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탄핵이라는 것이 뭐 실제로 탄핵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탄핵이라는 겁박을 하더라도 그래도 윤석열 정부를 믿고 투표를 해주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운영됐던 방만한 뭐 재정 이런 것들 회복시켜야 될 의무와 당위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조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탄핵이라는 겁박이 있더라도 어쨌든 필요한 일들을 관철시켜야 나가겠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경청하겠다고 하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전국인데 뭐 예산이야말로 여야 협치의 꽃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또 노력들이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 속 이슈 이야기는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범죄사냥꾼 동대문경찰서 수사과장 이대우 형사, 신유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범죄사냥꾼은 사기 사건 무수히 많이 다뤄보셨죠? 아무래도 제가 지금 수사과에 있으니까 사기 사건을 많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이시잖아요. 오늘 분석이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키워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파도. 그러니까 이제 까도 계속 새로운 사기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전청조 씨, 그리고 재원 발표 8일 만에 전 씨를 고소한 상황이 됐어요.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애 씨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밤에 이제 전청조 씨가 영장이 발부됐고 그래서 김포에서 체포돼서 송파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뭐 체포되기 전에는 방송사 인터뷰까지 했던 그런 전 씨였는데 막상 경찰서 들어올 때는 막 저렇게 얼굴을 다 가리고 들어왔어요. 기자들이 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사기 혐의 인정하느냐, 뭐 남 씨가 범행에 같이 한 게 맞느냐, 뭐 물어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대우 형사님, 그러면 지금 전 씨는 경찰서 그 유치장에 있으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어제 오후 3시 52분경에 경기도 김포시 그 친척집에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돼가지고 송파경찰서로 압송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고발, 진정건으로 접수된 전 씨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송파 경찰서로 이제 병합이 돼서 수사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건 중에는 뭐 김민석 의원이 그 고발한 의혹 사건과 그다음에 8월 말에 옛개발로 2천만 원을 그 사기당했다 그 사건 이런 것들을 전체 병합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체포 상황이니까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를 하겠죠? 예, 아무래도 그 전 씨는 그 동정 전과로 지금 2년 3개월이라는 징역을 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지금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누범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 전과가 있고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 봐서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파도 이런 와중에 또 전청조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런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30대 남성이 고소를 한 건데 이것도 지금 혼인 빙자로 돈을 뜯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수개월 전에 데이트 앱을 통해서 만났는데 결혼을 하자면서
수천만 원의 돈을 뜯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필 앱 사진이 여성으로 머리가 긴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성으로 알고 교제를 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 최근까지도 연락이 됐는데 전청조가 이제 일단 이 의혹들이 막 보도가 되니까 내가 피해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이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이제 과거에 전청조 씨가 이제 여자라고 이제 프로필 올렸던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 30대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머리가 길었다. 네. 그래서 여성인 줄 알고 그렇게 접근을 해왔고 돈을 수천만 원을 내가 뜯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부터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A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일단은 이 4월달 경에 4월달 경에 뭐 이제 사실은 해왔다. 이때가 남현희 씨와 이미 친분을 쌓고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었는데 4월달에 뭐 결혼하자 그리고 뭐 이렇게 수천만 원의 돈을 오가는 그런 사기를 친 걸로 지금 A 씨는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4월에 데이팅 앱에서 만났다고 하는 거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 씨하고 남현희 씨가 함께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남현희 씨 앞에서는 이제 남성이라고 했고 이쪽에서 또 여성이라고 했고 자 범죄 사냥꾼의 분석을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어떤 부분을 계속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 전형적인 어떤 특징입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이 전 씨의 그 사기 수법이 아무래도 그 노미스 스캠 사기하고 좀 비슷한데 지금 징역 2년 3개월을 살면서 전 학습 효과에 플러스해서 좀 더 진화되거나 변형된 그런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월 달에 그 남 씨를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출소해가지고 이미 나오기 전부터 내가 나가면 어떤 범죄를 저지를 것인지 이미 설계를 했고 남현희 씨를 상대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사업 관계상 비즈니스상 필요한데 펜싱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뢰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3월 달에는 또 유럽 여행까지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도 4월 달에는 또 다른 남성과 양다리를 걸쳐서 채팅하는 그런 결혼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8월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남 씨하고 전 씨가 결혼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그런 사기 범죄로 저는 보여집니다. 결혼 발표가 있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부분으로는 또 다른 부분으로는 또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을 정황이 지금 주장이 나온 상황이고. 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전청조 씨는 계속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금액적으로 굉장히 다층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존에 했던 수법, 앞서 판결문에서 밝혀진 그 데이팅 앱을 통해서 결혼하자고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그 수법은 자기가 이미 학습된 수법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좀 작은 금액, 뭐 수천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제 전청조 씨가 사기 행각 벌이는 사기 행각에 비추어서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뜯어내고 또 이 돈을 어떻게 보면 종잣돈으로 삼아서 더 큰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와중에 또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씨가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 학원이 있었잖아요. 이 펜싱 학원에서 오은영 박사를 거론하고 또 이부진 사장까지 거론하면서 사기 행각을 폈다. 지금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의 측근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와 이 코치들을 상대로 이 구체적인 범행에 대한 수법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게 1인당 3억 원에 해당하는 아이비리그 진학 대비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펜싱 학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이 실체가 없지만 그 매널이라는 회사의 대표다라고 하면서 이 회사를 통해서 아이비리그 진학이 가능한 뭐 펜싱이라든지 뭐 아이스하키라든지 승마 이런 거를 통해서 진학을 시켜주겠다. 그리고 이것은 재벌가들만을 상대로 하는 비밀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오은영 박사를 거론하면서 멘탈 코칭을 해주겠다. 오은영 박사가 붙어서 멘탈 코치를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인당 3억 원이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부진 사장도 거론을 했는데요. 예. 자신이 만나서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조언을 받았다라고 예. 하면서 친분을 과시한다고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까지 거론하면서 이제 학부모들에게 접근했던 이제 정황 그런 주장까지 나온 건데 다시 범죄사냥꾼의 분석 가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들을 파는 게 또 어찌 보면 그 사기 행각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패턴입니까? 아무래도 이게 네임밸류, 즉 예. 이름값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은 이미 유명인이고 재력가고 이런 사람들은 다 신뢰성이 이미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재벌 3세라고 내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베팅을 했지 않습니까? 예. 3억이 넘는 뭐 차량과 또 1억이 넘는 그런 빚을 갚아줬다 그러면 재벌 3세에 버금가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또 다른 자기가 설계한 사기 수법을 범행에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유명한 사람 얘기하면 네. 오히려 좀 의심받지 않을까요? 그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맞는 베팅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만큼의 재력을 가지고 있다. 경호원도 또 데리고 다니고. 예, 나는 모 기업의 혼외자, 재벌 3세다. 예.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미국 그 정보통신사 기업의 N사의 대주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동을 하니까 예. 의심스럽지만 그만한 행위를 하니까 그거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주장, 이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전 씨가 오은영 박사를 팔아가면서 학부모들에게 얘기를 한 이 무대가 남현희 씨 펜싱 학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남현희 씨 책임론, 그러니까 더 나가서 남현희 씨에 대한 뭐 공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해 오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지 않는다 하면은 사람들이 경계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뭐 어느 회사의 혼외자 재벌 3세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걸맞게 뭐 약 4억 원대 고급 외제 차량을 선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빚으로 안고 있는 1억 원대의 그런 빚을 또 갚아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그런 뭐랄까 경제적인 도움을 받다 보니까 예.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익만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범이지 않느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게 되는데 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짚어볼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분들 보면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차를 선물했는데 그 부분이 명의라든가 뭐 개인 채무를 갚아줬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한 유튜버가 밝힌 바에 의하면은 예. 뭐 남현희 씨가 여기서 가장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뭐 공범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사기 행각을 벌인 무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펜싱 아카데미였고 그 펜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예를 들면은 뭐 고급 어떤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뭐 미국 대회 진출하려면 먼저 홍콩 대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홍콩 대회와 미국 대회를 연계해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이 정도면 남현희 씨도 어느 정도 이 최소한의 이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펜싱 아카데미에서 학부모들 상대로 그리고 또 코치들에게도 당신들도 좀 투자를 해야 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겠냐,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냐, 내가 돈이 많지만 그 코치들도 투자를 해야 더 크게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했다면 남현희 씨에게는 어떤 제안을 했고 어느 정도 상의가 됐는지 그 부분이 좀 밝혀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경찰도 공범 여부는 살펴본다고 했고 하지만 남현희 씨는 전혀 몰랐고 이 부분 보도가 나오면서 최근에야 이 전청조의 이 상황을 알게 됐고 정체를 알게 됐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뭐 대질 조사 이런 부분까지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랜만에 오후 재판소를 좀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하겠습니다. 자. 4파로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4파를 좀 보여주시죠.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인터넷에다가 막 글을 쓰고 있어요. 구치소 다녀온 후기를 썼다고 하는데
내가 교도소에서 인기남이 됐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대 남성. 자, 변호사님 어떤 상황이에요? 구치소는 왜 다녀왔습니까? 이자는 정말 요즘 말로 관종 중에 관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요? 나쁜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난 8월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인터넷에 게시를 합니다. 그 게시 후에 체포가 돼서 구속까지 됐는데요. 예. 구속돼서 이제 구치소에서 뭐 재판 받고 이제 다만 선고에서 이게 이 사람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10월 26일 날 1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고 나왔는데 풀려났군요. 집에 와서 내가 구속된 후기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뭐 이 커뮤니티에서만 본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도 이 글을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글을 보고 즉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구속 후기 쓰겠다. 법원에서 어찌 보면 집행유예 선처받은 거잖아요. 근데 저런 상황. 자, 구속 기간이 한 2달 정도 됐는데 2달 다녀와서 저렇게 무용담을 쓴다. 범죄사냥꾼은 저런 경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유튜브에 이런 조폭이라든지 전과자들이 많은 썰을 풀고 있잖아요. 무용담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이것도 아마 그런 유형과 지금 비슷합니다. 이거 정말 관종이면서 이게 반성을 전혀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집행유예를 줘가지고 선처를 한다? 저는 이거 정말 강력하게 실형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재판받으면서 반성문 6장 썼다 그러는데 반성 안 한 겁니까? 그러면? 반성이 할 수 없죠. 어떻게 반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마치 무용담처럼 거기에서 무슨 도원 결의를 맺었니 이런 소리를 하면서 교도소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됐었다. 거죠. 그렇죠. 검찰이 결국 이제 항소를 결정했어요. 검찰의 표현은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서 공권력을 조롱했다. 검찰은 이렇게도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재판부는 조금 2심에서는 판단을 다르게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 자가 초범이었다는 것 때문에 집행유예로 이제 풀어줬는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니 이자는 2달 정도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구속 수감 생활 자체를 또 하나의 이슈로 재미 삼아서 자기가 글을 올리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재범의 우려라는 거는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성했다라는 표시. 사실 이 사람이 초범이기 때문에 이 초범인 경우에는 뭐 동정전과가 없어서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보고 형량을 정하는데 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뭐 이자가 저지른 뭐 협박죄라든지 유괴 공무집행 방해죄로 초범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뭐 누리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제가 뭐 댓글들을 좀 보니까 역시 뭐 쓰면 안 되는 글을 써서 교도소 간 사람답다. 징역을 좀 몇 년 살아보면 징역 후기도 쓸 거냐 뭐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8월에 한창 이 흉기난동 살인 예고글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 구속되거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법원에서 근데 집행유예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인천에서 검찰이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5일에 인천 번화가에서 여성만을 노려서 10명을 살해하겠다라는 협박글을 올린 자가 1심 공판에서 뭐 검찰은 3년을 구형했는데요. 지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입니다. 똑같네요. 집행유예 2년. 검찰이 항소를 하겠다고 한 상황. 이때 뭐 여성 10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글도 올렸고 경찰이 출동 많이 했었죠 그때. 그때 이제 그런 112 신고가 접수가 되니까 경찰관들 86명이 출동을 했어요. 거의 100명이 출동했어요. 거의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이제 집행유예로 바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당시에 그 노대오 거리에 살던 시민들은 얼마나 그 불안하고 떨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86명의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공권력이 또 낭비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그 형을 줘야 한다, 중한형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선 사건 그 춘천 사건이었는데 그것도 집행유예, 인천 사건도 집행유예. 그러니까 법원의 집행유예 이렇게 자꾸 풀려나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변호사님 의견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제가 실형 선고된 사건들을 찾아보니까 다 동종전과, 공무집행 방해죄에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 실형이 선고되는데 그나마도 누범 기간인 경우에는 뭐 징역 1년. 그런데 누범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뭐
징역 4개월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 위험성이 너무 높은데 단순히 기존의 판결에 따라서 양형을 답습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에서도 좀 판단을 달리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보니 해보니 들어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욕망의 보니와 함께합니다. 박사라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욕망의 보니. 네, 예. 별명을 좀 지어봤어요. 예. 자, 오늘은 또 주제가 굉장히 또 공격적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전쟁? 그렇습니다. 예. 제가 낙엽과의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요즘 가을이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이제 낙엽이 붙어 있을 때는 단풍이 참 울긋불긋 아름답지만 이제 땅에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쓰레기로 분류가 돼서 다 폐기해야 됩니다. 예. 이 낙엽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곳이 있다고 하길래 다녀왔습니다. 낙엽을 재활용한다는 얘기는 또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낙엽과의 전쟁을 치르고 온 보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약간 뭐 하고 계세요? 청소를 하러 가셔야죠. 청소요? 네, 지금 빨리 가시죠. 이쪽으로? 이렇게 쓰는 건 맞나요? 네, 지금 제 뒤로 낙엽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낙엽을 수거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낙엽이 많아서 안 좋은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맨날 치우는 거예요? 낙엽이 마르게 되면 바스라지면서 네.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시민분들이 네. 지나가시는데 이제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비가 오거나 하면 배수구를 막아서 하수구가 역류한 거 있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얼마나 나와요? 이게 하루 200포대 정도 나오고 1년에는 150톤, 그러니까 5,000포대, 150톤가량 1년 내에 나옵니다. 약간 낙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현재는 가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민분들도 네. 걸으면서 이제 낙엽을 느낄 수 있게 일부 구간은 남겨놨습니다. 불편이 될 만한 낙엽들은 다 치우고. 네, 맞습니다. 아직은 할만한 것 같아요. 장비가 남이 할 때는 더 좋아 보였거든요. 제가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교대하실래요? 먼지가 장난 아니다. 근데 별로 안 무거워요. 생각보다 별로 안 무거워.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낙엽 저장을 하고 발효를 시키는 낙엽 저장소인데요. 네. 1차적으로 일반 쓰레기나 돌 등을 제거를 하고 부숙제라던가 EM 원액을 여기 부어줘가지고 숙성을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 앞에는 이제 새로 들어온 낙엽들이 쌓이게 되지만 뒤편에는 오래 숙성된 낙엽이 쌓이면서 2-3년간 숙성이 끝나면 공원 곳곳에 퇴비를 뿌리게 됩니다. 낙엽이 그냥 쓰레기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퇴비로 만드는 뭐 이유가 있어요? 150톤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쓰레기로 처리를 하게 되면 매년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퇴비를 별도로 사야 되고 또 친환경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이러한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아까 그 만들었던 낙엽 퇴비가 지금 여기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뭐에다 쓰이는 거예요? 네, 저희 서울숲은 또 봄철에 튤립이 한 2주에서 3주간 되게 예쁘게 피는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내년에 심을 걸 준비하기 위해서 퇴비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떨어질 땐
아름답지만 골칫거리인 낙엽. 이렇게 깨끗하게 수거돼서 퇴비로 재활용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항상 마지막엔 결국 역할 교대를 했네요. 역할 교대 제가 시켰습니다. 네.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낙엽이 길에 떨어져 있으면 좀 거슬리기도 하지만 사실 또 가을엔 또 그게 운치가 있기도 한데 빗자루로 뭐 낙엽 글씨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도 바로바로 치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낙엽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는 예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산처럼 쌓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낙엽의 양이 2.4kg 정도거든요. 이제 전국의 가로수가 942만여 그루로 추정되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도 1년에 22,608톤의 낙엽이 나오게 되는 거죠. 2만 톤이 넘어간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뭐 낙엽에 혹시라도 뭐 잘못 불이 붙으면 또 대형 화재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 낙엽으로 인한 화재가 1년에 10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 비가 오면 배수구를 막아서 침수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도심에 있는 낙엽은 그 자체만으로도 미세먼지를 뿜어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자, 1년에 뭐 2만 톤 넘게 나온다는 낙엽. 그러니까 뭐 버리면 비용도 아까 굉장히 뭐 몇 천만 원 든다고 하고 또 태우려면 유해 물질도 발생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재활용을 한다.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서울숲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재활용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외국에선 더 오래전부터 재활용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미국 뉴욕주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예. 제가 이렇게 번역을 좀 해놓은 제가 토익을 좀 잘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퇴비로 이제 만드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예. 이 낙엽을 함부로 태우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또 재활용된 퇴비 창고를 개방해서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동네도 있습니다. 퇴비 만드는 거 말고는 딱히 다른 방안은 없는 거죠? 일단은 퇴비가 제일 많긴 하지만 예. 서울 송파구의 경우에는 예.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매년 가을이 되면 낙엽을 10여 톤 정도 모아서 예. 강원도 남이섬으로 옮긴다고 해요. 이제 남이섬이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정작 낙엽이 너무 빨리 져버리는 바람에 가을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은행나무길에 뿌려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퇴비로도 쓰지만 아예 필요한 곳으로 옮겨서 그렇죠. 예. 적재적소로 또 낙엽이 이동하고 있었네요. 우리 박본희 덕에 오늘 또 좀 새로운 정보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오후의 키워드 빅데이터 전문가 오키도키 민키형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갈까요? 좋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 스탠딩석입니다. 연관어 볼게요. 뭐 콘서트도 있고 축제, 가수, 뭐 입장, 돗자리 이런 단어 보입니다. 스탠딩석은 이제 서서 뭐 콘서트 같은 거 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관어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우선 사진부터 좀 볼게요. 예. 자, 요 사진인데요. 예. 자, 두 개 보시면 좀 예. 뭐 달라진 게 보이세요?
뭐가 다른지? 뭐 틀린 틀린 그림 그림 찾기 어. 몇 개 틀려요? 아,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시겠죠? 의자가 좌석이 있고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내년부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4호선, 7호선 열차 2칸에서 좌석을 이렇게 없앤다고 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오른쪽은 의자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공간이 묘하게 좀 넓어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의자 공간만큼 늘어나고 이제 벽에 약간 엉덩이 될 정도 받침대 같은 것만 좀 해놓고 네. 그랬네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이른바 지옥철 대책으로 나온 겁니다. 지하철 4호선하고 7호선 진짜 이 지옥철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 혼잡도를 좀 보면은 네. 올해 이제 3분기 기준으로 4호선이 193.4%. 한 양에 100% 적정 인원이 한 160명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거의 200% 가까이. 그리고 7호선은 164.2%인데 객실 의자를 계량하게 되면은 153.4, 130.1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호선들에 비해서 4호선하고 7호선이 좀 혼잡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3호선 같은 경우도 150까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두 개를 한번 해보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이 지금 혼잡도가 줄어드는 건데 네. 좀 판단이 어려운 게 장거리 이동하는 분들도 있고 뭐 어르신 노약자들은 또 의자가 필요하니까 네. 근데 또 뭐 2칸만 뭐 씹어먹는다고 다 없애는 건 하니까 아니니까. 또 그렇죠. 괜찮나 싶고 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리꾼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예,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찬성하는 분들은 난 출퇴근 지하철에서 앉은 적이 없어서 찬성, 못하고 그냥 보내는 것보단 낫지 않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는 우리가 동물이냐 화물이냐 의자를 없애게 노약자 등 몸 불편한 사람들도 그냥 서거나 다른 칸에서 더 경쟁하면서 앉으라는 거냐 이렇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의자를 이제 없애는 건 네. 지금 이제 시범으로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제 고육지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출퇴근 지옥철 오래 타면은 인성이 나빠지고 인류애도 사라진다는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출근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이건 말씀해 주신 대로 시범 사업이고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병행을 하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4호선은 30칸, 7호선은 8칸을 추가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 이후로 지옥철 안전 문제에 좀 경각심이 높아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시도해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해법을 꼭 찾아서 출퇴근 지하철 만족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옥철 문제만 해결돼도 한국인들의 행복도가 10%는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 갈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단풍입니다. 네, 연관어 보시죠. 네, 서울 코스, 산책, 여행, 가을 이런 단어 보이네요. 이제 오늘 11월 첫날인데 네. 단풍이 막 이제부터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막 그런 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 단풍 절정 시기 어떻게 판단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일 그냥 빨갈 절정일 때? 아니에요. 네. 산 정상에서부터 20%가량이 물들었을 때 이제 단풍이 시작이 되고요.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절정으로 봅니다. 80%군요. 그래서 올해 단풍의 절정 시기 대부분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11월 1일이니까 네, 이번 지금이 주말 절정이죠, 딱 지금. 피크네요. 예. 정답. 정답. 네. 그래서 오늘 키워드로 오른 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제가 이제 대표적인 단풍 명소들을 좀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이렇게 처음이 이제 화담숲.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우이령길. 우이령길. 네. 분위기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마지막 이제 한라산까지 보여드릴 텐데. 네. 자,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이 세 군데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단풍 구경을 한다. 네. 이런 말은 없지만 이게 그냥 간다고 갈 수 없고 미리 사전 예약해야 하는 곳인데 지금 세 곳은 네, 전부 벌써 매진된 지 아주 오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단풍 보러 가는데 티켓을 사야 됩니까? 손 느린 사람들은 뭐 단풍 구경도 못 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너무 사람들이 몰리면 예. 자연이 또 훼손될 수 있으니까요. 화담숲은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입장권 24만 장이 전부 매진이고요. 하루 1,190명으로 한정해서 탐방 예약제로 운영하는 북한산 우이령길도 11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주말은 전부 매진이라고 합니다. 네. 한라산도 11월 중순까지 주말 탐방 예약률 99%예요. 네. 그래서 예약 경쟁이 이렇게 치열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취캐팅 성공담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취캐팅은 뭐죠? 그러니까 계속 왜 새로 고침하면서
대기하다가 취소표 나오면 취소. 낭가치는 이걸 취캐팅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중고로 암표까지 또 이게 거래가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너무 힘들면 그냥 좋은 영상을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가을엔 단풍놀이 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게다가 이제 앞으로 새빨간 단풍 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올해 이 단풍 절정식이 11월 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단풍 시작일이랑 절정식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유명산 단풍 시작 시기가 1990년대에 비해서 최대 13일 정도 지금 늦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혹시 이것도 너무 좀 또 지겹죠. 뭐 기후 변화죠. 기승전 기후 변화 때문인가요? 예. 뭐 제가 이제 오키 좀만 더 하면 기후 변화 전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풍이 새빨갛게 물들려면 서늘한 기온이 제일 중요한데 올해만 해도 아직 낮에는 좀 후덥지근하다. 너무 두껍게 입으면 20도를 훌쩍 넘어가요. 땀도 나고 그래서 단풍색도 덜 예쁘고 시기도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말 놓치지 말고 단풍 여행 가시라고 제가 이제 손이 느려도 갈 수 있는 예약 안 해도 갈 수 있는 명소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설악산, 내장산, 서울 덕수궁. 덕수궁. 빅데이터 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이 수치로 뽑아봤습니다. 여기는 티켓 없어도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서울 단풍 명소 치면은 구석구석 많이 나오니까 저기 아니더라도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찾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죠. 자, 마지막 키워드 OTT입니다. 연관어, 뭐 컨텐츠, 넷플릭스, 웨이브, 디즈니, 무빙 이런 단어들 보이죠? 네, 아침에 이미 뉴스를 좀 봤어요. 아, 그래요? 네, OTT 구독료를 올린다. 그래서 저는 이제 OTL. 좌절. 좌절. 그 되게 옛날 용어인데. 그래요? 예. 가시죠. 네, 어쨌든 오늘부터 디즈니 플러스 구독료가 인상되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신 거예요. 넷플릭스 요금 인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디즈니 플러스도 인상이 단행이 됐냐 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좀 올랐습니다. 구독료가 지금 제일 비싼 건 17,000원 정도 하는 거네요. 원래는 이제 초창기만 하더라도 10,000원 안 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 지나면서 이 OTT 업체들이 잇따라 구독료를 올려놨죠.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림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어요. 스트리밍하고 인플레이션이랑 합쳐서. 그래서 OTT 구독료가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이제 새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근데 사실 OTT 요새는 그냥 어차피 뭐 돈 내는 거다고 여러 개 막 구독하잖아요. 하나만 하면 또 뭐가 없고 이러니까 맞아요. 구독료가 진짜 좀 부담이 됩니다. 누리꾼들 반응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 달 구독료 결제에도 정작 OTT마다 볼만한 작품이 또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리꾼들 반응, OTT 구독료만 한 달에 4만 원 넘을 듯 이게 맞나? 물 들어올 때 노버리는 OTT 난 이제 안 본다. 그래서 4,000원짜리 라면 몇 봉지 안 먹은 셈 치련다. 뭐 이런 반응들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리꾼들은? 뭐 안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새로 이제 등장한 그런 방법들이 뭐냐면 누리꾼들이 이제 메뚜기족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OTT 이용자 10명 중에 4명은 메뚜기족이래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맞아요.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또 해야지하고 이렇게 구독하는 걸 OTT 메뚜기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밌는 작품 공개되면 한 달 안에 싹 몰아보고 해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몰아보는 걸 이제 빈지 워칭. 빈지가 과식이래요. 폭식. 한 번에 쫙 보는 거예요. 막 이제는 먹는 것처럼. 시즌제니까 하루에 밤새서 8편 시즌 쫙 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콘텐츠 플랫폼 변화하면서 소비 패턴도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OTT 요금 인상되면은 변화가 더 가속될 것 같은데 과식 너무하면 몸이 피곤합니다. 밤새 보시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의 키워드 재밌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